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규모 시스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최윤식입니다. 네, 이번 발표 대상은 이제 대규모 시스템에 관심 있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이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 이제 발표는 아까 PPT 장부 100장이 넘어가가지고 진짜로 이제 중간에 놓치시더라도 좀 챕터별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 지어놨으니까 혹시 중간에 놓치시더라도 챕터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스타나 카카오톡과 같이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이제 대규모 시스템 설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스템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대규모 시스템은 이제 많은 사용자로부터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발생한 많은 트래픽과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래픽과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스템이 가져야 할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대규모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래픽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먼저 필요하고요. 또 대규모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장애 상황을 필히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 중단 시간 없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고가용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성능과 고가용성을 위해서 서버를 이제 사용자의 트래픽의 데이터 양과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 파트인 그 서버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버 한 대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규모를 확장하는 이제 대규모 시스템의 특성인 성능, 고가용성, 확장성을 갖춘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는 여정을 떠나볼 건데요. 저희 서비스가 성공해서 이제 사용자 수가 늘어나 더 이상 한 대의 서버로만 트래픽을 처리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저희가 간단히 아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이 있는데요. 스케일업은 이제 서버에 고사양 자원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스케일아웃은 서버를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버로 유입되는 트래픽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스케일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스케일아웃에 비해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케일업을 통해 확장을 한다면 서비스를 한 대 서버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대 서버에 장애가 나게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SPOF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SPOF는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의 약자로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단일 장애 지점을 말해요. 스케일업을 통해 한 대 서버로 서비스할 때는 이렇게 장애가 나게 되면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SPOF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번에 스케일아웃 하는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스케일아웃을 통해 서버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대 서버에 장애가 나더라도 나머지 서비스들로부터 이제 나머지 서버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감으로써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아웃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케일아웃이 스케일업에 비해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스케일업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우선 하나의 서버로 서비스한다고 가정해보고 일을 하면서 살펴볼게요. 서비스에서는 이제 유저 데이터, 세션, 토큰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때 서버가 추가되고 새로 추가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서버에는 이제 토큰이나 사용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 세션 데이터와 같은 상태 정보를 서버가 가지게 되면 서버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버가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버 계층을 스테이트리스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무상태 웹 계층이라고 합니다. 토큰이나 데이터와 같은 상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나 NoSQL 같은 영속성 저장소에 보관하여 이제 필요할 때 가져와서 사용하면은 서버 계층을 무상태 계층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를 대규모 서비스의 특성인 성능, 고가용성, 확장성을 만족하도록 구성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서버는 무상태 계층을 유지하고 상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살펴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한 대인데요. 이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SPOF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대 더 추가하고 이를 복제해서 레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만약에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나도 데이터를 복제해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를 이어나가 고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도 고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 서비스가 더 성공해서 사용자의 트래픽이 더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더 이상 기존 구조로 서비스를 하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요청하는 CRUD 작업을 개선해서 이렇게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제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CRUD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놨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두 대 모두에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읽기 작업을 복제한 DB로부터 읽어봐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이를 읽기 분배 혹은 쿼리오프라고 합니다. 이로써 고관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대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난다고 해도 다른 서버로부터 CRUD 작업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고관성 역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성능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가 더 성공해서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해서 기존 구조로 서비스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CRUD 작업 중에 아까 리드는 개선을 해봤는데요. 아직 CUD 작업을 개선을 못해서 이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제 기존의 리드 작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복제된 DB가 있으니까 이 복제된 DB로부터 읽어와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제된 DB를 늘린다고 해도 이제 읽기를 제외한 작업은 그 데이터의 일관성 때문에 한 대의 서버에서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데이터 복제 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리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보관하는 방법인 샤딩을 할 수 있는데요. 샤딩의 경우 이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CRUD 작업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CRUD 작업을 향상시켜 이제 대규모 서비스 특성인 성능, 고관성, 확장성을 확보하도록 만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키밸류 스토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데이터베이스를 샤딩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는데요. 서비스가 더 성공해서 트래픽이 더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샤딩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시켜도 더 이상 이제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고 응답이 느리게 돌아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디스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나 다른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그 DB보다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 표는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레디스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DB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이제 이 표에서는 레디스 읽기 작업이 포스트그레 쓰기 작업에 비해 100만 배 빠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서비스 특성인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이제 캐시 레이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캐시 서버도 만약에 한 대가 한 대로 서비스하게 되면 이 또한 SPO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여러 대 사용해서 SPOF를 제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장표를 보시면 이제 캐시가 여러 대인데 이렇게 분산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저장소 또는 여러 노드로 구성된 분산 시스템의 경우 이제 캡 정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데요. 캡 정리는 Consistency, Availability, Partition Tolerance 세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분산 시스템을 설계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의인데요.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어떤 노드에 접속했느냐에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베일리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부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파티션 톨러런스는 이제 파티션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파티션은 이제 두 노드 사이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파티션 톨러런스는 이러한 파티션이 생기더라도 시스템은 계속 동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산 시스템은 그 앞서 제시한 C, A, P 세 가지 사항 가운데 어느 두 가지를 만족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시의 대표적인 레디스가 컨시스턴시와 파티션 톨러런스를 만족하는 CP 시스템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캐시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컨시스턴시와 파티션 톨러런스를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설계해야 컨시스턴시를 보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세 대의 캐시 서버가 존재하는데 캐시 서버 1번에만 데이터를 쓰게 된다면은 이제 쓰고 난 직후 데이터가 복제되기 전 캐시 서버 2번이나 3번에서 읽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복제되기 전이기 때문에 캐시 서버 2, 3번에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모든 노드의 서버에 데이터를 쓰게 된다면 모든 서버에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일관성을 이렇게 강하게 보장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모든 서버에 쓰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건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모든 서버에 쓰게 되면 이제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항상 설계를 할 때는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특성에 맞게 이제 이러한 값들을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쿼럼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읽기 쓰기에 대한 일관성을 조절하여 보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쿼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쿼럼은 이제 여러 사람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참석자 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쿼럼 컨센서스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NWR 세 가지 매개 변수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N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그림을 보면은 서버가 세 대 존재하는데 이 서버의 대수를 말하고요. W는 쓰기 연산에 대한 쿼럼으로 이제 쓰기 연산이 성공했다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W개의 서버로부터 그 쓰기 연산에 성공했다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또 R은 읽기 연산에 대한 쿼럼으로 읽기 연산이 성공을 하려면 최소 R개의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NWR 3개의 외계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일관성을 강하게 보장할지 혹은 약하게 보장할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의 경우 이제 W를 1로 설정해서 빠른 쓰기 연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파티션 톨러런스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제 네트워크 장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마주칠 수 있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처리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는 모든 그 노드 사이에 이제 멀티캐스팅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네트워크 장애는 앞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1이 정상이지만 S0와 S1 사이의 네트워크가 잠시 끊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노드는 둘 다 정상이지만 만약에 S0가 S1을 장애 보고를 하게 된다면은 S1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S1을 장애 서버로 처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서버가 지금 4대에서 5대로 한 대가 추가됐는데도 이렇게 채널이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가시 프로토콜과 같은 분산형 장애 감지 솔루션을 채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시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각 노드는 멤버십 목록에 대한 아이디와 하트비트 카운터를 기록합니다. 이때 각 서버는 이제 모든 멤버의 아이디와 모든 멤버의 하트비트 카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노드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하트비트를 증가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노드는 그 자신의 이제 하트비트를 증가시켰고 이제 무작위 노드를 선정해서 선정된 노드들에게 주기적으로 자신이 기록한 멤버십 목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비트 카운터 목록을 받은 노드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멤버십 목록과 비교해서 최신 값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멤버의 하트비트 카운터 값이 지정된 시간 동안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멤버는 장애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살펴봤던 멀티캐스팅은 모든 노드에 연결을 해야 하는 반면 가시 프로토콜은 이제 몇몇 노드에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멀티캐스팅 방법에 비해 효과적으로 장애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시 프로토콜로 서버의 장애를 감지를 했는데요. 지금 저렇게 서버가 불타고 있는데 시스템을 장애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해소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커럼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강한 커럼 컨센서스 접근법을 사용한다면은 한 대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 모든 노드의 읽기와 쓰기 연산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제 일관성을 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저희가 커럼 컨센서스를 좀 약하게 지정해서 약한 커럼 접근법을 사용한다면은 연산을 수행할 이제 건강한 서버를 골라서 연산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만약 한 대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은 이제 다른 노드가 일시적으로 그 장애가 난 서버에 대한 트래픽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복구되게 되면은 이제 대체하던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장애가 복구된 서버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분산 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고려해야 될 이제 키밸류 스토어 확장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직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컨시스턴시 해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하나의 캐시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기 힘들어집니다. 캐시가 이제 성능이 좋고 매우 빠르긴 한데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스케일업이 매우 힘듭니다. 이제 이거는 AWS 엘라스틱 캐시 요금표인데요. AWS 콘솔 상에서 이제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 크기가 635GB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캐시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그림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면 하나의 캐시에 키가 몰리게 되면서 부하가 몰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키들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총 4대 서버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특정한 키가 보관된 서버를 알아내기 위해 그 모듈러 연산을 통해 나머지 연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산의 결과가 값이 1이면은 클라이언트는 캐시에 보관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서버 1번에 접속을 하면 그 저장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데 이때 한 대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버 풀의 크기는 아까 4에서 3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해시 값은 변하지 않지만 나머지 연산을 적용하면은 이제 나머지 연산을 적용해서 계산한 서버 인덱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1번 서버에 아까 보관되어 있던 키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캐시에서 캐시 미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대규모 캐시 미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버 풀의 크기로 캐시를 분할할 경우 이제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만 앞서 서버가 추가되거나 서버가 삭제되게 되면은 대규모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시스턴트 해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출력값을 내게 되는데요. 그 해시 함수의 출력값의 범위를 x0부터 sn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해시 공간을 이렇게 양쪽으로 구부리게 되면은 해시 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해시 링 위에서 서버와 키들을 배치해서 어떤 키가 어떤 서버에 저장될지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된 해시 함수는 아까 앞서 봤던 나머지 연산보다는 훨씬 복잡한 해시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키가 어떻게 저장되고 조회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알아볼 건데요. 키는 먼저 이제 자신의 위치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링을 탐색해 나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의 경우 키 0번은 시계 방향으로 탐색했을 때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서버 0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키 1번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서버 1번을 마주치기 때문에 서버 1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버와 키를 해시링에 배치하면은 이제 키를 균등하게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서버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위 사진 같은 경우는 서버 4번이 추가된 경우인데요. 기존에 서버 0번에 저장되던 키 0번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다시 탐색하게 되면은 서버 0번보다 서버 4번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 0번은 서버 0번이 아니라 서버 4번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버를 추가했지만은 근데 살펴보면은 리밸런싱이 일어난 키는 키 0번밖에 없고 키 1번, 2번, 3번은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서버 대수를 통해 그 사용하는 모듈러 방식보다 대규모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서버가 제거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엔 서버 1번이 제거된 경우입니다. 이제 서버 1번에 저장되던 키 1번이 시계 방향으로 탐색했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서버는 서버 2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 1번은 서버 2번에 저장되는데요. 이처럼 서버 제거 또한 그 대규모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 키에는 영향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저장소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도 키의 대규모 리밸런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키를 분산시켜 안정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GUID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앞서 캐시를 나눠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키를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캐시에 같은 키가 저장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계정 관련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디의 경우 유일성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절대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키가 중복되지 않도록 캐시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 키를 이제 중복되지 않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의 값을 서버의 대수만큼 증가시켜 이제 저장시키면은 아이디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서버가 두 대이므로 홀수와 짝수로 나눠서 저장되면서 아이디의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도 이때 서버의 대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이렇게 아이디의 위치를 보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도 잘 동작하도록 유일성 보장하면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용할 방법은 이제 키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인 UUID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UUID 같은 경우는 많이들 잘 아시겠지만 128비트짜리 수로 중복될 확률은 이제 로또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제 UUID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데요. 서버 사이에 조율이 필요 없으므로 서버 간의 동기화 이슈도 없습니다. 또 각 서버가 자기가 쓸 아이디를 만드는 구조이므로 규모 확장도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UUID는 매우 길고요. 또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생성된 정보를 시간 순으로 정렬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자주 마주치는데요. UUID 버전 4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를 시간 순으로 정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UUID 버전 7에서는 이제 시간 순 정렬을 지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UUID 버전 4의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UUI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이제 유일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이제 티켓 서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티켓 서버 같은 경우는 오토 인크리먼트 기능을 갖춘 서버가 중앙 집중형으로 이제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 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유일성을 보장하는 숫자로만 된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현을 하기 매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티켓 서버가 죽을 경우 이 티켓 서버 또한 SPOF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UID를 사용해서 유의 식별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스노플레이크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제 생성해야 되는 아이디를 여러 절로 분할해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랑 한번 앞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맨 앞에 빨간 박스가 표시된 이제 1비트를 차지하는 사인 비트인 경우 이제 지금은 쓰임새가 없지만 나중을 위해 남겨둔 비트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음수나 양수를 구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스탬프 비트인데요. 41비트를 할당해 기원 시각 이후 몇 밀리초가 경과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다음으로는 워커 아이디인데요. 워커 아이디는 이제 10비트를 할당해서 최대 1024대의 서버를 이제 유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렬 번호인데요. 12비트를 할당해서 각 서버의 아이디를 생성할 때마다 번호를 1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밀리초가 경과할 때마다 0으로 초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를 사용하면 1밀리초 동안 최대 419만 4,304개의 키를 중복 없이 생성할 수 있는데요. 서버의 대수와 이제 워커 아이디를 곱한 값이고요. 그 워커 아이디와 시퀀스를 곱한 값이고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아이디는 이제 이렇게 유일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타임스탬프 비트가 있어서 시간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키입니다. 또 UID보다 짧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41비트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9년 동안만 정상 동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GUID를 사용해 캐시 키가 중복되지 않도록 캐시의 키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인 경우 방금 살펴봤던 GUID를 사용해도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이제 28억 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1밀리초 동안 아까 GUID가 1밀리초 동안 유일하게 생성할 수 있던 419만 4,304개가 넘어가는 키가 생성돼서 중복 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에서 하나의 서비스에 하나의 캐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캐시를 서비스에서 로직별로 혹은 API별로 잘게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 경우 뉴스피드 캐시, 콘텐츠 캐시, 친구 캐시, 카운트 캐시 등 로직에 따라 혹은 API에 따라 별도의 캐시를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는 긴 여정을 떠나와 봤는데요. 지금 다루었던 내용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서비스를 쪼개서 MSA 구조로 전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지 큐를 도입해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를 보장하도록 설계해서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으로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선 여러 전략을 도입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에서 출발해서 대규모 시스템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규모를 확장해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 이제 모든 서비스가 자신만의 서비스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상황에 따라 맞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처음부터 적용하면 좋겠지만 꼭 이를 다 적용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적용했을 때 오히려 단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항상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적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제가 스터디원들과 12주 동안 이제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인데요. 못 다룬 내용이 많아서 이제 대규모 시스템 설계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2권 또한 나왔고요. 네, 또 오늘 발표를 듣고 이제 궁금한 점이나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십 분을 다 쓰셨네요. 그래도 Q&A 하겠습니다. 네. 종 치는 거 안 들렸냐? 네.
뭐 뒤에 분들이 빨리 발표해 주실 수 있고 짧게 몇 가지만 더 그래도 Q&A를 해야지 저희가 이런 이상한 얘기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까부터 Q&A 하던 나왔습니다. 여기 서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현직자라서 직접 실습할 시간까지는 없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신 분도 있고 MVP를 만들어 보신 분도 있긴 한데 저희는 책을 한 2장 정도 2주간 스터디를 하고 모여서 이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전형적인 스터디, 기만 포멀한 스터디, 그죠? 책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 책을 다 읽은 느낌이시지 않으세요? 엄청 대규모 시스템, 대규모로 저희가 지금 지식을 집어넣고 있어요, 머릿속에, 그죠?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없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질문 이렇게 넘기고 하나만 더 마지막. 스터디원 중에 대학생은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예. 계속 갑자기 나와. MSA 아키텍처에서 투페이스 커밋을 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2페이지 커밋이요? 투페이지 커밋. 네. 이제 2페이지 커밋을 해도 데이터 일관성, 그 성능 저하나 이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데이터 일관성이 그러면 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보상 트랜잭션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그걸 데이터 일관성을 후보정하는 케이스로 이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느리다는 판단은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추천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 느리다는 것도 이제 서비스 특성에 따라 더 다를 텐데요. 추천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은 2장이었나 3장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현업에 혹시 활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업에서 활용한 경험은 많이 없긴 한데요. 저희 앞서 살펴봤던 이제 GUID를 적용하진 않고 저희는 이제 캐시를 제가 하는 서비스는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계정계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캐시를 국가별로 잘게 쪼개서 이제 UUID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1000만 유저가 넘는 데이터가 있어도 그 국가별로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UUID가 겹치는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없구나. 빠르다는 기준의 벤치마킹 또는 퍼포먼스 테스트 결과는 없을까요? 이것도 책에서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쓰신 분은 아니에요.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